국회 입법데이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4년 온 한 해도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된 것과 함께 국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로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국회를 보다 쉽게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들이 바로 그 변화들입니다. 오늘 국회 입법데이트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에 취임하셔서 이번 달 100일을 넘기셨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취임 이후 100일 보낸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무총장 되기 전까지는 이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이 그렇게 바쁜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또 뭐 조금 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수준의 역할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졌었는데요. 네. 실제로 사무총장이 되고 보니까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100일이었고요. 네. 여기서 뭐 입법과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 지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회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 방송을 비롯해서 국민과 국회를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국회 공직자들이 바깥에서는 상당히 그 조용히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의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문성도 대단히 높고, 또 각 분야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뜻을 모으고 또 의기투합해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있고 또 이 즐거움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올 한 해 국회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에 분 인문학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 이런 주제로 국민들에게 아주 고품격의 강의를 선사하셨는데요. 이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개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열린 국회를 표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된 이후에 이 열린 국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때 마침 이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 전체에서 좀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세월호 문제도 좀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던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 국회라는 곳이 대단히 그 넓고 좋고 쾌적한 공간인데 네. 여기 오셔서 이 국민들이 다양한 행사도 즐기고 또 문화적인 소양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취지고요. 특히 이 국회가 여러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 토요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들로 이루어진 좋은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전통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한국학 부분이라서 네, 우선은 네.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네. 한국 사상에 대해서 7번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 그 시민들이 굉장히 열의 있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270여 분이 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여기 와서 그 강의를 들었고 220여 명이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게 참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학도 하고 네. 또 일반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음악을 가지고 한번 그 강좌를 하려고 하고요. 또 봄에는 뭐 건축이라든지 여름에는 미술, 네. 또 가을에는 또 그 밖에 역사라든지 네. 이런 인문학을 그 시리즈별로 이렇게 매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웬만한 토요일 오면은 오전에 들으시든 오후에 들으시든
이 한국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요, 물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누구나 와서 네.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네. 강의 품질도 네.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또 수료만 하면 네. 또 약간의 또 이렇게 수료증. 그 상품도 드리니까 그렇군요. 상품이라기보다도 네, 기념품, 네. 기념품을 네. 이제 드리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국회가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이 소풍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네. 주말에 국회에 와서 여기 쾌적한 그 잔디밭도 있고 또 나무도 좋고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총장이 그런가 하면은 국회 영상회의실이 얼마 전에 네. 열렸죠. 이 국회와 지역 간 거리가 단박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회 영상회의소 이 개소의 의미 그리고 기대 효과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세종시의 행정부처가 내려가면서 사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행정의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와 세종시가 이 그런 공간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서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영상회의실을 상용 영상회의실을 구축을 했고요. 네. 모든 상임위원회가 거기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금년부터는 이제 그걸 뭐 고속도로를 놔도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 영상회의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시간과 공간, 뭐 효율성이 네. 아주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실제로 생각이 해보면요, 듭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웬만한 그 회의의 효과는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식의 문제죠. 결국 그것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해도 얼마든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만 정착이 되면 네.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지난 3일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네, 설립하는 법안을 제출을 네. 하셨죠.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제안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좀 네, 설명해 이 역시 주세요. 이제 정의아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추진하는 네. 부분인데요. 네. 많은 식자층에서나 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다. 그리고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데 미래를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또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오늘의 정책을 짜는 그런 역량이 비교적 약하다. 네. 5년 단임제하에서 대부분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5년 안에 수행할 것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길게 보고 정책을 짜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우리가 인구가 이미 꺾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좀 어리석은 정책이었죠. 네. 96년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철폐가 되는데 또 90년대에는 대학이 인구나 산업 구조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대학을 좀 줄여야 될 우려 시점에 네. 대학을 확 늘리는 정책을 네. 써서 지금 청년 네. 실업 문제나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오늘의 정책을 설계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연구를 어디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야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여야가 함께 이런 의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라. 네. 이렇게 해서 연구를 맡기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야가 서로 그 타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야가 각각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네. 타협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핀란드 같은 나라가 특히 이런 그 일들을 잘 하고 네. 미국도 요즘 최근에는 의회 내에 국가 중장기 전략에 대한 연구 역량을 대단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세계화 시대, 이 복합성의 시대에 그런 미래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의 모든 이슈들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거든요. 네. 항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는 일단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네, 작업이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정당이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여기에 두는 것이 여기에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제 네. 국회와 이제 정치권의 정책 연구 능력을 좀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그 의견도 조심스럽게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네네. 뭐 예산정책처라든지 네네. 뭐 입법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어린 시각에 대한 견해는 예, 어떠신지? 그 예산정책처가 한 10여 년, 10년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7년 정도 됐는데 두 기관이 아주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이 하는 일은 예정처는 예산을 주로 이제 그 다루고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의원들의 그 관련 그 회신 요구에 답하는 네. 것이고요.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 하는데 이 두 기관이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고 또 예산을 매년 또 예정처는 다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모든 게 모자라요. 그리고 또 다루는 이슈도 네. 중장기 이슈보다는 단기 이슈가 거의 85% 내지 90%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래 그 연구 기능을 맡기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또 지금 그 예정처나 입법조사처는 다 전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체제입니다. 네. 연구원도 다 공무원 신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다 전담해서 요 안에서만 다 연구하는 건데 네. 미래연구원은 이제 국회 출연기관으로 거기에는 최소한의 연구원만을 두고 네. 연구는 실제로 그 연구원이 코디네이터가 돼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프로젝트별로 네.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연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네. 최소한의 인력으로 거두는 효과는 굉장히 어떤 수십 배, 수백 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몇 조를 이 연구를 통해서 아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네. 한다면 그것이 갖는 효과는 1년에 그 돈 조금 써갖고 네, 네. 이 연구원 운영하는 것에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약간의 투자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네, 네. 뭐 좋은 예, 방법이 그렇습니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 미래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앞으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뭐 말씀 중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연구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세계와 다 연계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이미 지금 되고 있고 또 네. 미국도 이미 2030년까지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나라가 그런데 우리 이런 정책이야말로 진짜 길게 보고 우리가 매년 뭘 해야 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이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딱 실행력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연구원이 딴 데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국회와 네.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뭔가 연금을 비롯한 우리 복지제도에 관한 문제,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어떤 정책 하나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과 함께 균형 있게 이거를 구축해 나가면서 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거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또 우리 그 젊은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 프로그램들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개혁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자꾸 매번 지금 안 되는 네, 측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미래 3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고 이 인재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네. 이거를 아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그 입법화하고 정책화 한다 그러면 국회가 지금 권한은 크고 책임은 좀 약한 이런 구조에서 권한도 커지고 책임도 커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갈 수 있는 네.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어젠다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총장님께서 최근 발간한 책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서문을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한 100m 달리기로 쌓인 활성산소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암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도 주법을 100m 달리기에서 마라톤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책을 쓰신 출간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국가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라고 보시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80년대에는 언론사에도 있었지만은 소위 그 운동권에도 제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해서 일을 했고, 90년대는 또 학계에 있었고, 그 2000년대에는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 네. 또 국정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꿈을 갖고 살아왔어요. 현재도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제 정치를 약 한 2년 동안 좀 쉬면서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연구할 기회를 얻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제가 한번 한국 사회 전체를 되돌아본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추진했던 발전 모델, 그것은 이제 고도 성장을 추구하고 고도 성장에 모든 걸 맞추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런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전부 따라가야 하는 이런 그 시스템, 이걸 우리가 발전 국가 모델이라 하는데 그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그게 바로 100m 달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빨리빨리만을 요구하고 뭔가 양적인 성장에 모두 우리가 매몰됐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는 정말 삶의 질이 중요하고 성장의 질이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국가가 아주 천착해서 고민을 해주고 국가 혼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와 또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거를 고민하면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공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루이스 큐브 게임처럼 우리가 빨강만 그 전부 맞추면은 파랑 노랑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강과 노랑과 하얀과 초록을 처음부터 함께 맞춰가는 이런 게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마라톤을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처음부터 혼자 달려나가면 끝까지 못 뛰잖아요. 그 마라톤을 뛰려면 우리가 근육도 달라져야 되고 뛰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호흡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긴 전환기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전환기 이후의 국가 모델에 대한 하나의 구상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진국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진국가의 구상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이게 또 궁금해요. 이제 공진국가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함께 살고 또 함께 지나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그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1세기에 여전히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역시 자유의 가치다. 근데 이 21세기 자유의 가치는 자유와 함께 책임의 가치를 함께 이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자신의 적극적 자유조차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물론이고 자기가 좀 더 자아 실현이나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내 삶만을 보살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함께 보살피는 이런 어떤 공동체적 책임의식이 함께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협력의 수평적 협력의 모델 또 이게 조금 이상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이게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를 죽이거나 배제하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자극을 해서 상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서로 촉진을 하는 경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치타와 영양이 서로 이렇게 잡아먹히고 먹히는 관계지만 영양은 살기 위해서 더 빨라지고 무리를 지으면서 그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고 치타도 빠른 치타가 아니면은 이 영양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빠른 이게 되지만 무리로서 이 두 개는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있지만 경쟁 속에서도 그 협력과 또 상호 자극과 진화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은 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시스템 시오리도 그러니까 체계 이론도 소위 그 에코 시스템 이론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있는 요 시스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시스템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 관계를 항상 동태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공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공진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는 통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관점을 갖지 않으면 통일도 어려울 거다 네. 하는 방법론이 깔려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 책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고. 네. 정말 그 말씀대로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뭐 선결 조건이나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역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시대에 위기라는 말이요. 네. 위기라는 말이 하나는 이게 그리스 말에서 보면은 판단이라는 말과 행동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그 포함한 개념이에요. 원래 어원으로 보면.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기라고 하는 거는 판단이라는 거 그때는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행동이라는 거는 그 진단 끝에 새로운 좋은 그 방향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저희가 위기죠. 판단을 정확히 하고 네. 진단을 제대로 했는데 이 기능을 누가 하느냐? 우선적으로는 정치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문제 해결을 하고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승자독식의 체계, 그리고 과거 발전 국가에서 무조건 계몽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조됐던 그런 시대의 정치 유무를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선거제도를 보면 우리가 지역주의에 기반을 해서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5년마다 이 대통령을 뽑는데 51대 49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델하고 안 맞는 거죠. 과거의 모델.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치 개혁도 필요하고 정치 시스템도 바꿔줘야 되고 정치 문화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안에 계신 분들이 우선 생각을 이와 같은 어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정치적 타협과 이 수평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정치, 연합의 정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진국가 또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개헌과 뭐 선거제도 개편 등이 뭐 그런 것도 뭐 필요하고요. 정치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 네. 총장님 최근 출간한 저서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해 연휴에 특히 읽어보면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설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또 비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저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볼게요.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그 프로젝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설립 이외에 총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 중에 국회 온라인 미디어 설치가 있죠.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국회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식과 정보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이 지식과 정보가 지금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고 뭐 다양한 또 언론인들이 여기 한 1,000명 이상 상주하면서 늘 뉴스를 생산해내지만 그 뉴스들은 대부분 좀 정치적인 뉴스가 많고요. 국회 상임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또 여러 그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아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는 잘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 미디어를 만들 때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정책 뉴스 미디어, 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기존에 국회보라는 게 있었는데 잡지가 그 국회보가 사실 옛날부터 그냥 만들어져서 쭉 이어져 온 것이었는데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한 13억 쓰는 예산을 지금은 시대하고 그게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효율화하고 예산을 확 줄이고 그 남은 예산으로 거기서 줄인 예산으로 이 국회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 이런 요즘 인터넷의 시대니까 그렇죠. 또 SNS의 시대고 네. 모바일 폰의 시대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그런 어떤 국민들이 국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국민과 국회의 거리도 아.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 뭐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예. 미디어가 생기게 예. 되면 정말 예. 국회를 좀 더 가깝게 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실용적으로도 그 국회에서 이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네. 도서관을 비롯해서 예정처, 뭐 입법조사처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예. 의원님들도 요즘 많이 세미나나 그 맞습니다. 회의들을 많이 하고 네, 네. 또 상임위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얻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따뜻하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총장님 평소 이미지는 좀 외유내건과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15년 새해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늘 뭐 말씀들 하시지만 지금 이런 전환기야말로 정말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행동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야 할 시기고요. 네. 또 이런 것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네. 출발은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닌가. 낙관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새해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낙관적인 이 변화를 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예, 내년에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